나타나지는 않지만은요. 그래서 그런 경제의 이율극대화하고 인간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그들이 존경받고 존중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 또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것과는 어쩌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현실이 헌법에 분명히 경제민주화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 제19조에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또 119조 2항에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의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이렇게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해놨어요.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9차 개헌 헌법까지 헌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지금 현행 헌법입니다. 제9차 개헌의 현행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이게 처음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현행 헌법은 1987년 헌법이잖아요. 그 전두환 노태우가 제2의 쿠데타 일어나서 정권을 잡고 호헌 철폐냐 호헌 고수냐를 놓고 싸우다가 6월 항쟁을 불러일으키고 나서 위기의식을 느낀 그 전두환 노태우 세력들이 바꾼 헌법이 현행 헌법이잖아요. 9차 개헌 헌법. 그게 우리 역사상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이래 두리뭉실한 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같은 이런 말이 처음으로 헌법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의 경제민주화를 보는 두 가지 관점은 공정한 기회가 경제민주화다. 또 어떤 학자들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이렇게 뭐 억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경제민주화가 추구하는 이상은요, 이런 것 같아요. 보니까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완전한 고용, 그에 상응하는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 부나 시장 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것, 이걸 경제민주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지금 벌써 87년 이후니까 2021년이잖아요. 여태까지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헌법대로 하고 있느냐. 헌법 10조의 행복추구권도 똑같잖아요. 그게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행복을 추구할 국민들이 과연 우리 전체 국민들 중에서 몇 프로나 될까? 똑같죠. 헌법 10조도 그렇고 경제민주화 조항도 그렇고. 이런데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도 정말 웃겨요. 보세요.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전에 민주당은 현행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를 이렇게 풀이해놨어요. 재벌 규제, 노동개혁, 그리고 부자 정세, 보편적 복지, 한미 FTA 반대, 4대강 반대, 이걸 경제민주화라고 해석했어요. 근데 한나라당에서도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한나라당은 거대 경제 세력으로부터 시장과 중소기업, 소비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의 실현, 이렇게 해놨어요. 똑같아요. 보니까. 박근혜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주주의 사익 추구, 재벌시장의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거다. 말을 이렇게 해놓고요. 뭐라 그랬어요? 이명박은
부자 플랜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747이 어쩌고 하면서 정말로 그 부자들 편들어주고 박근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농락하고 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 다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이런 거예요. 어쨌든 이 원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복지사회가 경제민주화가 아니냐. 그리고 부나 시장 지배력이 국민에게 골고루 나눠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은데 이 해석을 우리 헌법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 개헌에서부터 9차 개헌까지 헌법을 9차례나 고칩니다. 그런데 진짜 헌법이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서 개입한 게 개헌한 게 언제예요? 보세요. 1, 2차 개헌은 이승만이 개헌한 거죠. 발췌 개헌하는 이런 참 사전에도 정말 없는 4.4.5.1 개헌하는 이 전쟁통에다가 개헌했던 게 1차 개헌이고 3차 개헌은 우리나라에서 현행헌법이 무차 개헌과 3차 개헌만이 제대로 그래도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개헌이죠. 3차, 4차 개헌. 그리고 5차는 박정희가 6차는 헌법을 날치기로 통과한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상태에서 이렇게 날치기로 통과하고 7차 개헌도 유신 헌법을 간선제로 임기 6년제로 제한해서 임기 6년 중임 제한을 폐지했던 5차 개헌하고 7차 개헌 이건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부끄러운 그런 헌법 개헌이죠.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가 개헌한 게 8차 개헌. 9차 개헌은 6월 항쟁으로 국민의 뜻이 그러니까 3, 4차 개헌과 9차 개헌만이 국민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반영됐지 그렇지 않은 헌법들은 자기네들이 유권자를 노예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무력으로 이렇게 개헌한 것이 바로 9차 개헌의 내용 중에서 부끄러운 헌법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내용이 72년 유신 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형태만 헌법을 갖추었지 실질적으로 헌법의 역할을 못했죠.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곧 헌법이고 그리고 80년은 국보의 헌법이라 해서 전두환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하면서 했던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런 전두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아버지라 어쩌고 하는 그런 참 막말을 막 쏟아내는 그런 게 우리 현실이죠. 이건 제가 그 역대 개헌 사례를 보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있는데 나중에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아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 당명을 보면요. 이승만이 처음에 대한독립촉성국민회라는 것이 뒤에 자유당이라고 했죠. 뭐 자유야 헌법에 있는 자유와 평등 중에서 자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경제 논리로 힘의 논리로 이윤의 극대화로 효율과 경쟁이 이상이 적이다 해서 자유를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평등을 강조하는 그 당은 지금의 아마 정의당이나 일부 정당의 그 정체성이 아마 그런 정도일 거예요. 지금 대선 후보자들도 보면은 자율이 경쟁이니 효율이니 이거 주장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경쟁 효율을 해서 공정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거죠. 이름을 자유당이라고 붙여놓고 누가 누릴 수 있는 자유냐. 이 자유라는 것은요,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들, 정말 노숙자들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가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름을 자유당으로 붙여놓고 자기네들이 누리고 마르고 닳도록 누리겠다, 기득권을 지키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들이었고, 박정희는 보세요. 민주공화당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박정희가 민주주의가 감히 어울리는 말이겠습니까? 공화주의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총칼로 마음대로 유신헌법을 만드는 사람이고, 전두환이는 광주 시비를 죽여놓고 거기다 민주리 정의라는 이름까지 붙이고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3당 합당으로 민자당, 민주자유당이라는 김영삼도 민주리 자유리 갖다 붙이고, 국민의힘을 보면은 그런 이름들이 다 그렇게 붙여놨어. 오늘날 국민의힘 해놨어.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건지 뭔지 모르지만 당 이름을 얼마나 자주 바뀌었는가 보십시오. 이게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실인데, 우리나라 건국강령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 건국강령은 1919년 임시정부에서 임시헌법을 우리 헌법, 요 손바닥 헌법 책에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이라고 제일 앞쪽에 있어요. 그게 보면은 여기에는 보면은 건국강령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임시헌법문에 선서문에 정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919년 9월 11일 날 발표했던 임시헌법에는 이 조소왕의 삼균주의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조소왕의 삼균주의, 그 대한민국 건국강령에 포함되어 있는 이 그 삼균주의 내용이 정치의 균등, 경제의 균등, 교육의 균등 이렇게 해서 균정권, 균리권, 균학권, 이게 핵심적인 그 삼균의 핵심이에요. 이런 내용이 건국강령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건국강령의 3장에 보면은 제6항의 경제적인 정책의 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국유화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제재산과 무역자 재산 몰수 국유화. 또 여기 보면은 대생산, 토지업, 광산, 농림, 수리, 소택, 운수, 대규모의 기업의 국유화. 그리고 심지어는 출판, 영화, 극장도 국유화. 그리고 여기 담겨 있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노인, 어린이, 여공의 그 불합리한 노동 금지, 그리고 노동자, 농민 무료 의학 혜택. 여기 보면요, 다분히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 중에서 평등이라는 가치가 더 무겁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승만이 이승만 정부 때 발표한 재헌헌법, 1948년 7월 17일 날 발표한 재헌헌법에는 이 대한민국의 건국강령이 거의 그대로 녹아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 헌법의 경제체제 관련 조항 변천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삼균주의의 제헌헌법이 48년 7월 17일 여기에 거의 국유화라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는 잘 안 했지만은 거의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걸 볼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19년 9월 11일 발표한 임시헌법의 정신이 그대로 녹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기회 혹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정신이고 경제민주화 관련 헌법조항은 전문가 23조와 119조 이렇게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경제에 대해서 공공성 또는 뭐 복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아주 그 두들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거 다른 나라에 보면요. 외국의 경제민주화 사례인데 독일이나 유고슬라비아나 파키스탄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특히 독일 같은 나라가 경제민주화를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 시행하고 있는 나라인데 노사공동결정체를 결정경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 평의회를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중소농산물 중개상까지 국유화를 해놓고요. 일본은 물론 2차 대전의 패전국으로서 그 성전국인 미국이 이렇게 강제해서 만들어진 그 재벌해체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경제민주화의 성향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짓을 했는가 보세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이명박은 MB 노믹스라 그랬죠. 이거 정말 국민들에게 이렇게 그 협박이죠. 이건 사실 부자 플랜들을 만들어 놓고 고소형 S라인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고소형 고려대 소망교회 영남권 인물들을 아주 이렇게 막 S라인 하는 것은 서울대 출신 내각들 이걸 S라인이라고 그랬죠. 박근혜는 세금을 줄이고 규제를 풀고 법질서를 세우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세금을 줄인다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이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 있는데 또 재벌들이 법인세도 있고 그런데 세금을 누구 세금을 줄이느냐 하는 것은 박근혜가 줄이고자 했던 세금은 법인세를 줄인 재벌이 내는 세금들을 줄이자고 했죠. 그때 국민들이 세금 줄인자 하니까 너무 좋아서 지지했고요. 규제를 풀자는 것은 규제를 풀면 누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규칙을 느슨하게 해놓으면은 운전수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걸어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 부담을 느끼게 됩니까? 여기 법질서 세운다는 말은 노동자들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하는 것도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법질서 세운다는 거잖아요. 이 두 사람 비교해 놓은 거 보면은 똑같은 경제민주화인데 박근혜는 멀쩡하게 경제민주화의 뜻은 그대로 말해놓고 유체이탈 화법을 썼던 거잖아요. 자, 아까 그 조수항의 삼균주의 건국 강령이 우리나라의 현행헌법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을 9차 개헌인 헌법, 현행 헌법이 아니고 건국 강령이 포함되는 그 헌법을 현재 적용하면 어떨까? 저는 이때가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세상이 되면.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은 임시헌법의 상균주의 내용과 많이 그대로 닮아 녹아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경제민주화 하면 재벌공화국 생각하죠. 누가 만들었냐? 박정희를 일컬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린 사람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1972년에 발표했던 8.3 긴급조치 이거 하나만 보면요. 우리나라 경제는 박정희가 망친 겁니다. 사실은. 8.3 긴급조치는 유신체제 선포 2달 전에 발표했는 건데 이거는 그 모든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으로 동결하거나 출자 전환하고 금리를 낮추자는 것. 요 핵심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재벌을 위한 거죠. 8.3 긴급 조치를 조금 더 이야기해 볼 필요성은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8.3 긴급 조치를 찾아보시면요. 우리나라 경제를 재벌공학으로 만드는 이 재벌에게 유리한 이 조치가 바로 8.3 긴급 조치고요. 정경련이 요구에 의해서 이 8.3 긴급 조치를 만들고 발표했는 건데 이거 기업의 면죄부를 준 조치로서 재벌들은 너무 좋은 세상.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정말로 울면 겨자 먹기 식으로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조치가 8.3 긴급 조치죠.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내용을 보면은 1948년부터 차츰 재벌을 위한 경제, 노동자나 중소기업이 소외되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경제로 바뀌어 왔다는 것을 과정을 헌법 개정 과정을 개헌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헌법에 보면 제헌 헌법인 48년 헌법 이승만의 경제 84조에 보면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없지만 이렇게 각인의 경제상 자유는 이 한계 내에서 보장한다 해서 삼균주의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요. 5차 개헌은 박정희가 했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을 한다 하는 지금 현행 헌법과 닮았는데 그래도 재헌 헌법보다는 뒷걸음질 쳤고 8차도 그렇고 9차 개헌은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집어넣었지만 해석은 보수나 진보라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명박은 MB노믹스, 고소형 S내각 이런 S라인 내각 이런 걸 만들어 놓았고 현행 문재인 대통령은 9차 개헌의 경제민주화 내용 중에서 좌회전 깜빡이 켜놓고 우회전한다. 그런 소리를 듣잖아요.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정한 기회나 불평등화나 어느 것을 하든지 경제민주화 정책은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번 보십시오. 재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삼성 부회장의 그 이재용이 바로 금산 순환출자 금지 조치에 위배돼서 감옥에 갔다가 특혜로 지금 나왔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사실은 경제민주화 분위기는 신자유주의라는 그 경제의 분위기에 따라서 유럽에서는 사민주의로 가게 되는 거고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신자유주의,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재벌 만능 사회로 만들고 있는 거죠. 경제민주화가 여기도 보면 사민주의라는 말도요, 경제민주화하는 말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합성어가 사민주의잖아요. 이거는 여기 사진은 나와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이 재벌들을 위한 경제, 그 경제를 레이건과 마가레트 대처를 신자유주의의 전병 역할을 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 작은 정부, 교육까지 상품화시키는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신자유주의가 아니고 여기다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 정의를 첨가시켜서 그래도 소수의 이 중소기업이라든지 노동자를 보호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미국과 일본보다는 훨씬 민주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이 녹아있는 그런 경제를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다 똑같은 소리 하지만 사실은 이런 이념이 사민주의 이념이 조금이라도 녹아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가장 먼저지만 우리 약자들은 오히려 가해자를 짝사랑하는 그게 우리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냐 이런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은 이렇게 멀쩡하게 합니다. 헌법에 있는 대로 헌법대로 이게 뭐예요?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공정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도 헌법 10조 시대를 열겠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인정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재용이 풀어주는 거 보면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끌어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양극화는 문재인 정부 촛불 대통령이라면서 달라진 것도 없고 노동자가 매일같이 죽어가는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지지 못하고 지난 정부와 특별하게는 교육이라든지 이 경제라든지 정치라든지 뭐 하나 특별하게 달라진 거 없이 역시 옛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지금은 양극화가 심화된 사회 그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낙연 후보의 주치의 제도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각광을 못 받죠. 주치의 제도는 지금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는 참 많습니다. 보면은 미국도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가 있고요. 조선, 쿠바, 네덜란드, 스웨덴, 프랑스 OECD 36개국 중에서 20개 국가가 주치의 제도를 도입해 놓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치의 제도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의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렇게 같은 사람이 책임지고 그 사람의 체질에서부터 건강 상태를 미리 예방의학으로 돌보고 있는 제도를 주치의 제도를 하는데
사실 미국의 그 영화 시코라는 영화 볼 것 같으면요. 노동자가 일하다가 손가락이 5개 잘렸는데 4개 손가락은 보다 5개 손가락 중에서 제일 긴 손가락이 너무 비싸서 다른 손가락을 접합시키고 마지막 손가락을 제일 긴 손가락은 더 비싼 거는 접합 못 시켰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이 민영화 보험인데 그런데 누가 왜 주치 제도가 미국에서 시행되는데도 왜 이런 현실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주치 제도는 있지만은 돈을 내야 주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무상 의료가 없이 이낙연 후보가 주장하는 주치 제도를 무상 의료가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민영보험 현실을 닮아가겠다는 소리예요. 근데 국민들은 그런 것들 모르고 주치 제도를 하니까 참 좋은 나라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우리의 헌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보험 제도라든지 여러 것이 다 국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게 되고 속아왔고 그렇죠. 우리나라의 양극화 사회의 현실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건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요. 삼성전자 회장이 연봉이 243억 8,100만 원이더라고요. 월급으로 한 달에 20억 3,175만 원, 일당으로 하루 6,680만 원, 하루 6,680만 원씩 버는 사람이에요. 삼성전자 회장은. 그리고 하위 50% 계층의 소유한 자산 비중은 전체 소득의 1%. 이 나머지는 누가 차지하는가 보세요. 연봉 1억이 넘는 직장인들이 전국에 약 77만 340명이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평균 소득은 297만 원. 전체 절반 이상을 10% 상위 계층이 가져가고 나머지 50%를 1% 국민이 먹고 살아라. 정말 기막힌 사회죠. 대한민국 직장인의 평균 연봉이 3,172만 원인데 한 달에 185만 원에서 264만 300원 수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가 2배 이상, 남성과 여성의 임금격차가 1.5배. 그때 이걸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길을 쓰고 안 낸다 그랬죠. 그런데 기본소득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대통령 예비후보들 중에서. 이 기본소득은 원래 하면 보수 어젠다들인데 이게 지금 대선 후보자들이 기본소득제 이야기하면 색깔칠 하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데 기본소득이 우리는 안 된다. 자, 이러면 어떨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소득 재분배 정책.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요. 땅은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근데 땅값이 없이 건물만 사고 판다면은 우리나라의 현재 아파트 가격처럼 서울 아파트 한 채가 뭐 12억, 평균 12억 어쩌고 하는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교육비도 지금은 청년들이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교육비를 내기 위해서 빌려간 돈을 취업하고 난 뒤에 제대로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만드는 이 비극적인 현실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실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는 지금 유럽의 덴마크를 비롯해서 유럽의 교육 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다 실현되고 있는 사회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떠냐. 자녀들이 사교육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정이 파탄되거나
주부가 자녀 사교육 벌기 위해서 노래방 도우미로 나가는 이런 기막힌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유는 뻔하죠. 무상의료, 무상교육만 제대로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좀 양극화에 빠져나와서 사람다운 헌법 10조 시대를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피케티 잘 아시죠? 자본주의 근본 모순인 부익부 비리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공조해서 부자들의 자산을 찾아낸 뒤에 소득 상위 1%에 최고 80%의 소득세를 물리고 매년 10%의 부유세를 부과한다면 더불어 사는 세상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대안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재벌들이 정경유착으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양극화 사회를 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재분배 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좀 평등사회, 헌법 10조 시대를 열게 하려면은, 세금 제도만 좀 제대로, 소득 재분배 정책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현대처럼 양극화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금 하면은 그냥 국민들이 세무서에서 갖다 납부하는 세금 이렇게 말하지만은 우리가 먹고 사는 식료품에서부터 화장품이고 세금이 안 붙는 곳이 없죠. 그런데 직접세와 간접세를 비교하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중이 한 6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유럽에서는 세금을 국민의 소득 중에서 80%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80%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만족하고 있어요. 왜? 앞에서 말씀드리는 그 무상교육, 무상의료, 주택 걱정 없고 또 교육 걱정 없고 학교가 무상으로 시켜준다면은 내 세금 내는 게 공정하게 쓰여졌는데 아까울 게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우리는 불신의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일단 국회의원들을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들의 연봉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들은 그렇게 받으면서 국민들은 세금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금 여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을 비롯해서 이 일반 그 세금 일반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한계 상황에 접해 있어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임금 계속해서 올렸잖아요. 지금까지도. 소득재분배 정책의 대표적인 것은 조세를 이제 직접세와 간접세 중에서 우리가 본인이 내가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예를 들어서 술을 한 잔 먹어도 소주 한 병에 만약에 1,000원이라 그러면은 세금이 한 80% 붙습니다. 그러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소주 한 병 먹으면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게 바로 우리 그 조세 정책의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에 붙는 세금은 간접세인데 간접세가 어느 정도 붙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삶의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고 양극화가 줄어들 수도 있다.
이거 직접세와 간접세 문제를 비롯해서 사회보장대조, 금리조정,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런 것이 소득 재분배 정책인데 이걸 해서 양극화를 얼마든지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관심 없죠. 이 아래 지금 그림에서 보면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고 있는 세금에서 간접세, 온갖 먹거리에 세금 다 붙었어요. 휘발유부터 시작해서 차비며 뭐며 세금이 안 붙은 곳이 없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간접세를 내서 직접세는 많이 내는 게 조세 저항이 있으면서 간접세는 물가라고 생각해서 조세 저항이 없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우리가 세금 제도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안다면은 아니 헌법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헌법만 제대로 좀 안다면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양극화가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 줄 수 있지 않겠나.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조소항의 삼견주의는 인간의 존엄성, 자유평등이라는 민주주의에서 평등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 헌법은 지금 개헌해야 되죠. 30년이 넘은 이 늙은 헌법인데 오늘날의 그 4차 산업사회에 맞지 않은 그런 헌법을 가지고 개헌을 하루빨리 해야 되겠지만은 경제민주화도 그렇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그런 헌법 조항을 넣지 말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우리 헌법 정말 좋은 헌법 초안들을 시민단체에서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걸 하지만은 이 기득권 세력, 재벌들의 저항 때문에 헌법조차 지금 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극화는 계속되고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 노숙자가 돼야 할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방법은 뭐냐? 국민들이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 우리 헌법 읽기 국민운동회라는 걸 시작해서 지금 헌법 읽기가 우리는 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서 한 400 얼마 200 몇십 명 정도의 회원들이 지금 헌법 읽기를 하자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지만 경남에서 처음으로 헌법 읽기 활성화 조례가 이제 곧 의회에서 통과되면요 아마 이게 좀 바람이 불어서 전국으로 헌법 읽기 조례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시도 지자체에서 또는 교육청 단위에서 헌법 읽기를 하면은 국민들이 주권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깨어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야기야 경제 이야기, 돈 이야기 하면요 제일 매력이 없죠. 우리 신문을 봐도 경제면을 잘 안 보잖아요. 관심 없으니까. 관심 없어서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돈 가지고 제일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돈이 무엇인가 가장 잘 모르는 게 국민들이기도 하고요. 헌법도 마찬가지. 이건 헌법이나 하고 무슨 관심이 있느냐. 헌법만 제대로 된 헌법을 만들어 놓는다면 우리 국민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양극화 사회에서 아이들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길거리로 쫓겨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자, 이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쓰시네요. 오늘은 역시 경제에 관심이 없다는 게 여실히 드러났네. 9분이 참석하셨네요. 아이고, 서건자 쌤 오셨네. 아, 이제 집에 들어와서 화면 켰어요. 서건자 선생님, 28일 날 발제하시는 거, 발제가 아유, 아니고 발표자, 토론자. 제가 그런 깜냥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하셔야 되는데, 원고를 네. 15일까지 제출하셔야 된답니다.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이사님, 제가 이사님 카톡으로 예. 네. 이사장님 발제안 넣어드렸어요. 예, 그거 발제 읽어보시고, 예, 선생님 토론 주제 잡으셔가지고 원고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5분이니까, 5분짜리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조금 확인해 볼게. 발제자가 김용태 이사장님 한 분이신지 다른 발제자가 있는지 좀 한번 더 확인을 해야 되는 아니, 상황이고요. 그거는 맞아요. 제가 혼자 합니다. 발제자는 혼자 와요. 예. 네. 그럼 아무튼 김용태 이사장님 발제 원고를 보시고 거기에 관련 이제 토론 원고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부담되죠? 논의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 더 검토하고, 예, 강정미 이사님하고도 해보고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도 뭐 헌법 전공하는 사람이 아닌데 헌법 하잖아요. 저는 뭐 완전 아유 큰일 났네요. 예. 오늘 강의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전문가들은 이런 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러죠. 헌법 강의 같은 건.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현대사 강의를 잘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역시 관심 없어가지고 질문도 없네요. 관심거리가 아니라서. 저는 119조 보면 네. 중소기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87년도 개정안에 마침표를 찍었어요. 네. 그거는 그 당시에 뭐 대기업의 중흥을 이뤘던 상태이고 이래서 중소기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는 이제 30년 이전에 87년도의 시대에 맞춤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는 사회적 경제를 논하잖아요. 경제도 사회적 경제야말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대화된 이익 창출로 모든 기업이 그렇게 돼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라던가 경제에 대한 가장 큰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그야말로 되게 더불어서 함께 살자고 하는 이슈를 가진 것이 사회적 경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헌법이 중소기업을 진흥해야 된다라고 마침표를 찍을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진흥해야 되니까 중소기업 진흥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또 그걸 활용해서 막 사업개발비 받아다가 막 땅 사고 그러니까 기업을 운영해서 이익 창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이 올라서 그냥 유지되는 뭐 이런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 및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야 된다라고 법이 좀 개정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런 걸 주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재벌들을 위한 경제를 여태까지 했고요. 민족 경제라고 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중소기업법까지 만들었지만은 중소기업은 역시 찬밥 신세죠. 지금 요즘 퇴직금 50억 받은 사람들 보면 정말 국민들이 막 정말로 분노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다 국민들이 정의감조차도 다 잠들었어요. 옛날 같으면 이승만 시대 같으면은 못 살겠다 가라보자 하고 쫓아나오기를 하는데 지금은 국민들이 정말로
능력 없고 좋은 학교 못 나와서 그래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정상이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마취가 되어 있는 현상이에요. 마치 여성들이 왜 그 임금의 차별, 남자들이 1.8배인가 남자들이 더 받는 걸 보고서도 왜 여태까지 가만히 있느냐고, 여성들이 길거리 쫓아나오든지 어떻게 국회의원들을 멱살을 잡든지 해가지고 바꾸자고 지금 이야기해야 될 텐데, 이렇게 이데올로기에 마취가 돼서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힙니다. 왜 여성들이 남자하고 다른 거예요? 이 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성들이 요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어요.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많고, 우체국이든 어디든 가면은 여자들이 대표하는 곳이 굉장히 많다. 그것만 보면은 여성 상위 시대, 여성이 인권이 높아진 거 아니냐. 그거하고 달라요. 일반적으로 임금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현실을 덮어놓고 남녀 평등 이야기하면서 지금 참 답답한 세상이에요. 양극화 문제는 주권자들이 자기 권리, 국민의 권리를 제대로 못 찾으면은 평등 세상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경제 민주화라는 그 말을 들으면서 사실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경제와 민주화가 굉장히 정말 매치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어떤 어울리지 않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는 경제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정말 기업들 이렇게 사업하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더 가까운 얘기. 그다음에 우리처럼 뭐 노동자들은 뭐 경제하고는 전혀 우리는 항상 받는 입장, 얻어먹는 입장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경제라고 그러면 기업인이나 1%의 어떤 가진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어떤 얘기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계속 좀 갖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에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는 이 경제 민주화가 우리 사회의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하거나 지금 우리들이 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5인 이하 미만 사업장에도 정말 그 징검다리 휴가를 할 때 그 휴가를 주는 어떤 그런 걸 줘야 된다고 계속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정말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부터 먼저 소리를 좀 내면서 깨어나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뭐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그거 제대로 된 법 하려고 그렇게 뭐 국회에서 그렇게 뭐 밤을 새고 해도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고쳐서 뭐 원안이 아닌 뭐 것들을 해 나가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도 참 사실은 깝깝한 게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같이 나가서 피켓도 들고 뭐 나가서 하지만 정작 정말 이게 통과가 되고 어떤 저게 사회적으로 그게 제도가 정비가 되려면 정말 그 국회에서 그게 통과가 되지 뭔가 법적인 어떤 그런 걸로 가야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걸 실제적으로 느끼고 그걸 받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 그런 소리를 내고 정말 그런 것들이 대통령도 제대로 뽑아야 되고 국회의원도 제대로 뽑아야 되고 시의원들 뭐 도의원들도 제대로 뽑고 가야 되는데 정말 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동안에 갖고 있던 이 뿌리를 흔들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참 너무 답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여성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너희들 능력이 되면서 가서 지금 이런 어떤 몇 배의 어떤 그런 어떤 불평등한 것을 감수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현장에서 나가고 보면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져져 온 그 남성 중심적이고 남성이 우월하다는 그런 같은 생각을
참 이게 몇몇을 갖고 있는 이런 것들 깨기가 너무 힘들고 좀 깨워보려고 하다 보면 문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서 거기서 잘리거나 어떤 그런 어떤 불공평한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하다 보면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또 그거를 또 받아들이면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참 대한민국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너무 힘들고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정말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대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항상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체계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어렵고 정말 저는 절실한 거는 무상 교육, 무상 의료, 될 수 있으면 무상 주택까지 네, 하고 있는데 참 말을 하면서도 전 뭐 방법도 없고 깝깝하긴 한데 그냥 뭐 주저리 얘기해 봅니다, 선생님. 네. 근데 우리가 이거 지금 가치관이 있잖아요. 네. 세상을 보는 안목인데 그 완전히 근본적으로 비뚤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은 대통령은 도지사나 시장 이런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노동자들 또 대학을 안 나온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짓밟혀도 좋고 가난해도 괜찮다. 그 당연한 거다. 이렇게 보는 세계관이 문제. 여러분들 노동자가 없다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정에서부터 보세요. 남성이 자기 할 일을 정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성들이 음식 솜씨가 좋기 때문에 집에서 음식을 만든다? 아니잖아요. 인류 식당에 보면 남자들이 조리사들 더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가치관이 다 비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철학을 안 가르친다. 세상을 보는 안목이 시비를 가리거나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하는 능력을 그것부터 그런 기초 위에서 지식을 쌓고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나온 사람하고 막노동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그럼 아마 신문에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독일이나 이런 유럽의 선진국들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사람이라는 것은 평등하다. 그 직업의 귀천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성의 차이나 외모나 경제력이나 이런 게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이런 의식 구조부터 바뀌어야 되지. 그거 안 바뀌면 세상은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든지 다 그 헌법이 모든 국민은 제가 처음에도 그랬잖아요. 헌법 10조에서부터 39조 안에 모든 국민이라는 말이 31번이나 나와요. 모든 국민이 행복 추구권, 모든 국민이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행복 추구권 보호받아야 되고 다 이런 게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은 당연한 거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 대통령 출마했는 예비 후보 손 한번 잡으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쩌다 국민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이 됐느냐. 그 사람들 누구예요? 심부름꾼이잖아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일시켜 놓은 사람인데 국회의원 한 번 해먹으면은 4선, 5선, 6선 6번 국회의원 24년을 국회의원을 해먹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이 개돼지로 안 보겠습니까? 그게 국민들을 보기로 일반 서민들을 보기로 어디 가면 막 대접을 떠받치고 이렇게 사는 이 가치관부터 바뀌어야 될 텐데 그거 깨어나지 못하도록 했는 게 이데올로기고 운명론이에요. 그 운명론에서 벗어나도록 철학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안 가르치시고 지금도 한번 보세요. 경제는 몰라도 된다.
그래서 경제 용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분배 구조니 뭐 이제 간접세, 직접세니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요. 서민들은 그런 거 몰라요. 시장에 가서 물가가 얼마 올랐느냐 내렸느냐 이게 문제고 인플레가 디플레가 뭐가 그런 것도 왜 물가가 올라갔는지 내려오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이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안 가르치고요. 돈이 무엇인지 된 제대로 왜 은행에 직업준비율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같은 거는 관심도 없고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왜 물가가 올라가고 돈 가치가 떨어지냐 이게 대해서 기본적인 인식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 교육이니 언론도 그게 왜 필요한가? 그걸 받아서 어떻게 써먹을까? 왜 필요한 거냐? 그 높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들어가는 거고 못 배우고 못난 사람보다도 분립하는 게 그게 교육이고 지식이다. 이런 가치관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대학을 안 나왔으니까 나는 인류대학 출신이 아니니까 무시당해도 된다. 나는 쫄병이기 때문에 사장이 아니니까 이런 구조 사고방식 구조에서 민주주의 헌법을 바뀌어도 바뀌게 되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잘생긴 사람 외모 가지고 사람 판단하거나 옷을 얼마짜리 고급 옷을 입어야냐에 따라 여성들이 가지고 다니는 이 백이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나 대접받는 게 보는 눈이 달라지는 이런 세상에 외모가 뭐예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첫 번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미의 기준이 어떤 나라에 가니까 여성들이 목을 막 길게 목 긴 여자가 했죠. 이거 목걸이를 막 쇠고리를 만들어가 목을 막 엄청 길게 만들어 놓는 그런 여성들도 있고, 이 구조가 바뀌겠습니까? 그거는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언론이 바뀌어야 되는데, 언론들 한번 보십시오. 거짓말이라 하고, 기득권 세력, 그거 지지하고. 나는 이 헌법을 좀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로 내가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자세나 털이나 이런 걸 갖추고 세상이 좀 바뀌는데 정말 작은 힘이라도 돼야 되겠다. 우리 박영숙 쌤 영양가 바꾸듯이 그걸 그거 뭐 어때? 그 돈벌이야. 돈 벌면 그거 관광객 불러가 돈 벌면 더 좋잖아. 이런 사고 방식이냐. 자연을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 관점의 차이듯이 그런 게 깨우쳐져야 되는데 안 하잖아요. 우리 지식인들하고 우리 헌법을 전공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이걸 이 대학에서 강의를 너무 잘하고 뭐 1조부터 130조 다 달달 외워져 있지만 그걸 국민들을 한 사람이라도 깨어나게 하도록 하는데 이걸 헌법을 알아서 어떻게 주권자들이 사람 대접받고 살도록 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여기 헌법 강의 들으러 오신 분들이라도 한 사람이 일당백, 일당천도 할 수 있다고 봐요. 정말로 내가 가진 나는 나부터 바뀌면서 세상이 바뀌고 우리 아들, 딸이 사람 대접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겠다. 이런 자세만 좀 가진다면 좀 안 달라질까요? 좀 이런 소리 어디 하면 별나다 그러죠. 우리 오분 별난 선생님 정말로 그 동네 사람들 아이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그거 하려고 막 길을 쓰고 막 동네 사람 모으고 그렇죠, 선생님. 나는 그 선생님 사는 거 보면은 네. 정신이 없네요. 경제 공부 새로 잡읍시다. 서명 좀 해주세요. 영남우 서명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말 법적으로 변호사까지 사서 법정에도 가보고 뭐 환경처 뭐 수산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진짜 정말 몸부림칠 수 있는 건 갈 때가 다 가봤는데
결국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호수 밑에 그 시멘트 덩어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 부교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고정하기 위해서 시멘트를 안에 다 집어넣고 지금 웬일이야. 영남호가 그 석호가 지금 다 썩어서 이제 못 쓰게 만들어 지금 조만간에 저희들이 이제 국민청원 들어갔는데 이게 마지막 보루예요. 그래서 좀 주변에 좀 많이 좀 이게 좀 해주시고 좀 많이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역에서도 거기 사시는 시민분들, 주민분들이 다 서명을 하셔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근데 이제 그게 왜냐면 저희들이 그 북부권 쪽으로 영랑호가 가 있는데 그 밑에 남부권에는 이제 그 사람들 얘기로는 활성화가 돼가지고 장사도 뭐 잘 되고 하는데 북부권 쪽에는 이제 활성화가 안 돼서 영랑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영랑호가 이제 활성화돼서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오면은 덩달아 그분들도 다 돈이 이제 잘 번다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또 찬성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이게 모든 이제 시민들이 다 반대를 하면 일이 쉽거든요. 저희들이 나가서 뭐 천막 농성도 하고 그냥 다 가서 하면은 그게 쉽게 갈 수 있는데 또 그거를 개발을 또 찬성하는 분들이 또 시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운 게 되니까 시장이 그분들하고 또 그분들도 속시 시민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 또 우리 또 반대하는 때로만 갈 수 없으니까 이게 약간 좀 갈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거를 반대하는 명분을 더 많이 강하게 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여기 시작이 되면은 고성 쪽으로 있는 화진포 그쪽으로도 다 이제 개발이 되는 이런 이제 연결되는 징검다리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한테 좀 많이 좀 알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망가지면 안 되는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영랑호를 이제 개발함으로 해서 우리는 돈벌이가 조금 될 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또 그 사람들은 길을 쓸고 더 열심히 해요. 그럼요. 막 저희들 막 반대 피켓 들고 있으면 막 죽이려고 그래요 와서. 그래요. 욕도 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당장 끄져라 그러고 막 저희들 욕도 먹고 막 그래요 그분들한테. 그 보십시오. 박근혜 감옥에 넣는 풀어달라고 길을 쓰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그럼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박근혜한테 은혜 입은 사람들은 박근혜가 있으면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일제시대에 친일해가지고 그 덕본 사람들 대접받고 귀족 대접받고 하는 사람들은 해방된 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그렇죠. 참 세상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정말 양심적인 사람,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대접받고 인정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은 뭐 어쨌든 오늘 참여하신 분이 비록 9명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이 조금 더 열심히 힘내면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겠나. 우리가 바위로 물도 이제 계속 바위를 뚫듯이 우리 힘들이 모아지면은 그렇게 대한민국이 조금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야기 뭐 들으면 더 좋고 한데 시간도 많이 지났고 재미없는 강의를 해서 다음 시간에는 아마 그게 다른 사람이죠. 누구야? 홍정미 쌤 다음 시간엔 다음 수요일 그러니까 이주영 선생님이네. 다음은 네네 이주영 이주영 이사님하고 통화하고요. 셋째 주가 이사장님이시고 넷째 주가 안승문 이사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할 차례 20일 날 헌법 강의는 아까 말씀드린 헌법 조례 활성화를 위한 경남 조례 발제하는 그 강의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때는 지회장님들, 지부장님들 꼭 같이 참석하셔서 지역에서 헌법 읽기 활성화를 위한 그런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고요. 너무 딱딱한 이야기인데 참여하셔서 이선아 쌤 얼굴도 안 보여주시고
이명필 선생님도 얼굴 한번 해주시고. 예. 그래요. 더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없으면 마치게. 다른 얘기인데요. 예. 예, 지난주에 그 수업 듣고 박명숙 선생님이랑 뭐 교환 그 PPT 공유 좀 해달라고 그러셨었거든요. 어떤 거, PPT? 지난주 수요일에 했던 거, 헌법마당. 예. 그 강정희 이사님을 통해서. 이선아 선생님 나오셨다. 형 보려고 그랬더니만 나오셨네. 예. 저 강정미 이사님 통해서 받으실 수 있게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했는데 선생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문 아닌 질문 했는데요. 예. 네. 말씀하십시오. 선생님, 예. 선생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정말 그런 세상이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예. 우리 2세, 3세 특히 탈북 학생들한테 우리 현대사를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그 현대사도 이제 우리 박명숙 쌤하고 이제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해관계가 엇갈리니까 보는 관점이 다 너무 다르잖아요. 조심스러워요. 저는 그 맞아요. 역사를 가르칠 학생들에게 역사 가르칠 때 그 사관 있잖아요. 사관. 역사를 네네. 보는 관점. 네. 그러니까 보수적인 관점이냐, 진보적인 관점이냐, 친일 사관이냐, 친미 사관이냐, 네네. 친중국 조난주의 사관이냐, 이런 사관에 따라서 역사가 다르게 보이는데, 그 사관을 가르쳐주고 역사를 가르치면은 학생들이 비판 의식이 생기고 문제를 가리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역사 교육은 전부 다 국책 교과서를 가지고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사 공부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은 그 국사 교과서 배운 사람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기준이나 원칙이 다른, 그러니까 사관이 다른 역사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아이들이 비판 의식을 가져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항상 저는 의문을 가져라, 그리고 질문을 해라 그러는데 예. 입 딱 닫고 있죠, 애들은. 이슬아 선생님은 현대사 역사 가르치세요? 현재는 안 가르치고 있죠. 그거 제가 현대사 자료집이라고 해서 네. 했는 그 올려놨거든, 전에 우리 강의방에. 네. 그거 한번 보시면 제가 썼던 역사책인데 네. 자료집이에요. 그런데 네. 역사를 거꾸로 쓰는 세계사, 뭐 거꾸로 보는 네. 역사, 네. 거꾸로 보는 현대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관점을 똑같이 올려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앞에서 그 메가더 사령관의 보고문 하고 치스타코프 사령관의 보고문 이런 걸 두 개 동시에 올려가지고 두 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두 가지 관점에서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우리가 현실 보는 눈은요,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 참 그 다행히도 조중동하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의 관점이 너무 대조적이에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허용만 된다면은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 하나 받고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하나 받고 이렇게 두 개를 받으면 너무 대조적이거든요. 특히 사설을 보면 아이들이 역사를 보는 눈, 현실을 보는 눈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접근해 들어가면 도움이 될 것이죠. 네. 선생님, 예. 아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예. 북한 탈북 학생들한테는 우리나라 현대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탈북에 있는 사람들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그 신변의 조심을 느껴요. 그렇죠. 아마 귀화하면서 썼던 거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만 어쩌면은 자기 신분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거 있기 때문에 북쪽의 이야기를 좋게 안 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그대로 이야기를 하기를 두려워하니까 왜곡된 지식을 전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역사를 듣는 건 좀 조심스럽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다음에는 좀 재밌는 시간, 이주영 선생님은 재밌게 이야기 하시니까 시간 듣고요. 오늘 시간, 지루한 시간 보내시던데, 참여하신 분들 고맙습니다. 쓰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